우리는 오늘도 커피를 마십니다. 출근길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의 나른함을 커피로 이겨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커피 한 잔이 한때 불법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커피를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커피 도구가 압수당하던 시대가 있었다면요. 더 놀라운 것은 왕과 황제들이 커피를 두려워했고 교회가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 부르며 금지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커피가 무엇이기에 권력자들은 이토록 두려워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음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깨어있는 정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놓인 수백 년의 혁명과 투쟁의 역사,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커피의 이야기는 15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멘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자라던 커피 열매는 처음에는 그저 야생의 식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붉은 열매는 곧 수피즘 수도승들의 손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피 수도승들은 신과의 영적 합의를 추구하며 밤새도록 기도와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였고 커피는 그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수도승들은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각성 효과가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주어진 영적 깨달음을 돕는 신비로운 음료로 여겼습니다. 커피는 수도원을 넘어 빠르게 이슬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카, 카이로,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에서는 카베 카네라 불리는 커피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체스를 두고 시를 낭송하며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정치와 종교에 관해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초 메카의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커피하우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때로는 종교 교리의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커피의 각성 효과가 술의 취기와 유사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커피는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물질과 같다는 논리가 제기되었습니다. 1511년 메카의 총독은 마침내 커피 금지령을 선포했습니다. 커피 원두는 거리에서 불태워졌고 커피하우스는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커피의 인기는 이미 너무 높았고 무엇보다 커피 무역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지령은 몇 달 만에 철회되었고 커피는 다시 이슬람 세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금지령은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권력자들은 커피 그 자체보다 커피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론장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그것이야말로 기존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17세기 커피는 베네치아 상인들의 무역선을 타고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유럽인들은 이 검고 쓴 음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일부 가톨릭 성직자들은 커피를 이슬람의 음료라며 배척했고 심지어 악마의 음료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직접 커피를 맛본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이교도들에게만 맡겨두기 아깝다며 커피에 세례를 주어 기독교의 음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전설이든 커피는 이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650년대 런던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런던에만 3,0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생겨났습니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음료 판매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습니다. 단돈 1페니만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최신 뉴스를 접하고 지식인들의 토론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하우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이 엄격하게 구분되던 시대에 커피하우스에서만큼은 귀족과 평민이, 학자와 상인이, 예술가와 과학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여성은 여전히 배제되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유럽 사회에서 유례없는 평등의 공간이었습니다. 커피하우스에는 항상 신문과 잡지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국내외 소식을 접하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인터넷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문사와 출판사들이 특정 커피하우스를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았고 그곳을 통해 뉴스를 수집하고 배포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커피하우스가 현대 자본주의의 요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선박과 무역에 관심 있는 상인들의 집결지였는데 이곳에서 해상 보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세계적인 보험회사 로이즈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조나단 커피하우스는 주식 중개인들의 모임 장소였고 이곳이 발전하여 런던 증권거래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눈에 커피하우스는 점점 더 위험한 공간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675년 영국의 찰스 2세는 급기야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선언문에는 커피하우스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며 국민들을 시간 낭비와 나태로 이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왕권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이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온상지였습니다. 이 금지령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인들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공론장이 사라지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찰스 2세는 열흘 만에 금지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이미 런던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고 이를 없애는 것은 사회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커피가 독일인의 정신을 망친다며 국민들에게 전통적인 맥주를 마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커피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커피 감시관을 고용해 불법 커피 로스팅을 단속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8세기 내내 커피 금지령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고 커피를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했으며 커피 도구는 압수당했습니다. 이 모든 금지와 탄압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군주들이 두려워한 것은 커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커피가 만들어낸 깨어있는 공론장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취해서 수능적이 되지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이보다 위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커피하우스는 계몽주의 운동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파리의 카페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생제르맹 대 프레 지역의 카페 드 프로코프는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단골 손님 명단을 보면 당시 유럽 지성사의 거장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볼테르는 하루에 수십 잔의 커피를 마시며 교회와 절대왕정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루소는 이곳에서 사회계약론의 아이디어를 다듬었으며, 디드로는 백과전서 편찬 작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는 곧 이성의 깨어남을 상징했습니다. 중세의 어둠과 미신을 걷어내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커피는 완벽한 음료였습니다. 반대로 술은 감각을 둔화시키고 이성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계몽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불씨는 바로 이 카페에서 타올랐습니다. 혁명 직전 파리의 카페들은 정치적 긴장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앙시앵 레짐의 부패를 비판하고 자유와 평등을 외쳤습니다. 7월 12일 팔레 루아얄의 카페 드 푸아 앞에서 젊은 변호사 카미유 데몰랭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민중에게 무장을 호소했고, 이것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작된 것입니다. 대서양 건너 신대륙에서도 커피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미국 식민지에서 커피가 결정적인 상징이 된 계기는 1773년의 보스턴 차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의 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이것은 식민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 아래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서 수백 상자의 차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차를 마시는 행위는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게 되었고, 반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독립과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차를 끊고 커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영국의 압제에 저항하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 커피는 애국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인들은 차가 아닌 커피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이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는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의지가 여전히 녹아있는 셈입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커피는 더 이상 혁명의 음료가 아니라 일상의 음료가 되어갔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커피는 노동자들의 에너지원이 되었고, 공장 노동자들은 긴 근무 시간을 버티기 위해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하우스의 정치적 열기는 점차 식어갔고, 대신 카페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가진 정치적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내내 세계 각지의 카페들은 여전히 지식인과 운동가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토론했고, 빈의 카페에서는 정신분석학자들이 모였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커피하우스에서는 비트 세대 시인들이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커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커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커피는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역사와 깊이 연결됩니다. 처음에 커피는 오직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만 재배되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커피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커피 씨앗이 밀반출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생두는 모두 끓는 물에 데쳐서 발화할 수 없게 만든 후에만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말 네덜란드 상인들이 마침내 살아있는 커피 묘목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자바섬과 실론섬에 대규모 커피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프랑스도 뒤를 이어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와 아이티에 커피 플랜테이션을 세웠고, 영국은 자메이카에서, 포르투갈은 브라질에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플랜테이션들은 노예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와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서는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유럽의 카페에서 자유와 계몽을 논하는 사람들이 마시던 커피는 신대륙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모순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커피 산업에서도 여전히 생산국 농민들의 착취, 불공정한 무역 구조,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가 걸어온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15세기 예멘의 수도원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어떻게 왕들을 두렵게 만들고 혁명의 불씨가 되었으며 결국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커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깨어있는 정신의 힘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할 때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자들이 커피하우스를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커피 한 잔이 혁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일 이유를 주었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생각이 싹텄고 낡은 질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 공유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더 이상 혁명의 음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카페는 조용히 노트북으로 일하는 공간이 되었고 커피는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 즉 깨어있는 정신과 자유로운 대화의 상징이라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잔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이야기를,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용기를 말입니다. 커피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커피 한 잔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역사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가볍게 커피 한 모금 하듯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